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연인들이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만 세계 경제와 정치는 달콤한 초콜릿보다는 쌉싸름한 현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한국의 초국가적 범죄 수사 성과부터 미국의 중동 전력 강화,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는 춘절의 열기까지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범죄 소탕을 위한 국가 간의 공조,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함수관계,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까지 말이죠. 마치 19세기 전신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지구가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며 정보의 속도가 운명을 결정짓던 그 시대가 떠오릅니다. 오늘 그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자 130여 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최근 온라인 스캠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화된 현대판 해적과 같거든요. 17세기 카리브해의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각국 영주들이 손을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영토의 안전을 위해 국가 간 공조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천명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피해국을 넘어 국제 치안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선고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라 진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마치 과거 로마가 영토 확장에 맞춰 법무관 수를 늘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목적이 정치적 효율성인지 사법 정의인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죠. 반면 경제 지표는 희망적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주식시장도 기업가치 재고, 정책 덕분에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경제가 마치 아우토반에 진입하기 전 예열을 마친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느껴지네요. 문화와 스포츠계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가 한국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군요.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빙상에만 강했다면 이제는 눈 위에서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건 마치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운 개척자 정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수 김원중 씨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맡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화적 영토 확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USS 제럴드 포드호를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있는 중동으로 보냈다는 건 이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과거 냉전 시대 힘의 균형을 위해 체스판의 말처럼 함대를 이동시키던 포함 외교의 현대판이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적 압박과 군사적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민 단속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자금 지원 법안을 막아섰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같은 인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내에서 노예제를 두고 북부와 남부가 예산과 법안마다 충돌하며 마비되었던 입법 전쟁을 떠올리게 하네요. 정치적 올바름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치가 정면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4%로 완화됐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불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뜨겁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열병이 내린 뒤에도 환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6,7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의 물가 고통보다는 미래의 기술 패권을 잡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은 외교와 경제 모두에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미넨에서 각국 외교수장들을 만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네요. 아르헨티나와는 광물 금융 협력을, 우크라이나와는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벽을 쌓을 때
중국은 중재자와 경제 파트너라는 두 가지 가면을 번갈았으며 우군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과거 제갈공명이 천하 삼분지계를 위해 오나라와 손을 잡았던 유연한 외교수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경제 정책에서도 유동성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1조 위안 규모의 역레포 운영을 실시했고 사회융자 총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의 폭포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전례 없는 7조 2200억 위안이라는 융자 규모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을 통해 시장의 혈액을 강제로 순환시켰던 시도와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춘절의 위상입니다. 이제 전 세계 약 5분의 1 인구가 즐기는 UN 공휴일이 됐네요. 전 세계 20개국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춘절은 이제 중국만의 명절이 아닙니다. 과거 서구의 크리스마스가 상업화와 함께 전 세계로 퍼졌듯 이제 춘절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파하는 거대한 문화 플랫폼이 된 것이죠. 다만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린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권력이 공고해졌군요. 3분의 2가 넘는 의석은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자신의 강한 일본 구상을 거침없이 밀어붙일 겁니다.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근대화를 이끌었던 그 시기의 추진력을 연상시킵니다. 정치적 안정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엔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일본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 차를 망치로 부수던 미국의 분노가 2026년에는 관세라는 세련된 칼날로 돌아온 셈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데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반면 관광산업은 역대급 호황입니다. 지난해 방일 관광객이 4천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엔저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인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관광 수익은 늘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활 물가가 오르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베네치아가 관광객들의 점령당해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과 같은 고민이 일본 열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서양 파트너십의 갱신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지금 파괴 아래라는 회의 모토처럼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독일이 이제는 유럽의 안보 중심축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국방비 지출 증가로 관련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것은 얄궂게도 전쟁의 그림자가 경제의 동력이 되는 군수경제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는 복지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뜨겁군요. 새로운 기본복지제도인 뷔르거겔트를 두고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면서 노숙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죠. 이건 19세기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며 국가에 의한 복지를 설계했던 독일의 자부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효율성이냐 인도주의냐, 독일 사회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는 법적 개혁과 시장의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산업 성장을, 야당은 기업 편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노동법을 두고 벌어졌던 계급 갈등의 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AI에 대한 공포로 IT 주식이 폭락하며 증시가 휘청거렸는데 이건 마치 19세기 기계가 일자리를 뺏을까 봐 기계를 부쉈던 러다이트 운동의 디지털 버전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농산물 무역은 활발해질 전망이고 한국과의 안보 대화도 성공적으로 마쳤죠. 네, 인도는 지금 거대한 인프라 부족과 IT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미국, 한국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 손을 잡으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델리나 뭄바이 공항의 항공대라는 역설적으로 인도의 성장 속도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통을 상징합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연 15.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인플레이션 둔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장관도 성장 둔화를 인정했거든요. 이는 과거 소련 시절 통계적 수치와 실제 민생 사이의 괴리가 컸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도 러시아에는 유리한 국면이겠죠. 트럼프는 지금 비즈니스적 종전을 원하고 있고 그 틈을 타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점검하며 동쪽으로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를 선포하고 인구 문제를 챙기는 모습은 내부 결속을 위한 고도의 통치 전략으로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중국의 유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 WTO 제소까지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치즈와 우유는 그들의 자존심이죠.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명백한 무역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 나폴레옹 시대에 대륙 봉쇄령처럼 무역이 정치적 무기가 되는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화제입니다. 15세 미만은 금지라고요?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건데 이건 과거 루소가 에밀을 통해 아이들을 사회적 오염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육 철학의 21세기적 구현입니다. 또한 폭풍 닐스로 인한 피해와 개선문 인근의 테러 시도는 프랑스가 자연재해와 안보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들입니다. AI 바빌론이 CES 2026 화제작인 실시간 번역 안경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100개 이상의 언어를 0.5초 만에 번역한다고 하네요. 바벨탑의 저주가 드디어 기술로 해결되는 걸까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 인류의 이동과 소통 방식은 혁명적으로 바뀔 겁니다. 미시시피주는 겨울 폭풍 피해로 재난 지역이 선포됐고 인도 고아에서는 화려한 카니발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재난의 아픔과 축제의 환희가 공존하는 게 지구촌의 모습이죠. 특히 고아 카니발은 포르투갈 문화와 인도의 전통이 섞인 독특한 유산인데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범죄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고 기술로 소통의 벽을 허무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폭풍 뒤에 땅이 굳듯 지금의 혼란은 더 견고한 질서를 향한 과정이다. 각국의 진통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비록 세상은 시끄럽지만 여러분의 주말만큼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